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93회 미래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소시민입니다님께서 와주셨는데 팟빵을 통해서 4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저희가 그 계좌 후원을 만들고 나서부터 팟빵에는 후원이 거의 없었는데 네. 저희가 잊을만 할 때쯤에 소시민입니다님께서 팟빵에도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400원 이렇게 소중한 4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편에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네네. 네, 유승님 에피소드의 가격을 400원으로 이렇게 책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괴담이 역시 B급이라 그런가 봐요. 맞죠. 금액은 저희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소중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댓글에 찍혀 있잖아요. 후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또 대댓글이 대댓글을 맞아요. 달 수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희 계좌로 평화로운 밤 감사라고 써주신 청취자분께서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평화로운 밤 감사가 아마 ASMR 편을 듣고 거기서 관련된 얘기를 닉네임으로 해주신 게 아닌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밤마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서 저희 ASMR 편에서 근데 빈동님이 되게 신나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평화로운 밤을 해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평화로운 밤을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게 닉네임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 적이 없는 여러 순위에서 본 적이 없는 닉네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르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나 팟빵 댓글로도 내가 평화로운 밤 감사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 번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방금 얘기 나온 ASMR 편에 포스카11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포스카11님께서 저희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분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미소 짓기도 하고 행복해지신다고 극찬에 극찬을. 그러게요. 너무 따뜻한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또 저의 ASMR 편에 그만해요. 착착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카11님의 소확행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말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늘 저희에게 관심을 주셔서 또 한 번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감사를 느꼈고, 무엇보다 저희가 해당 에피소드에서 추천해준 영상을 다 한 번씩 시청해 보셨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취향에 맞는 것도 있고 취향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피지짜기와 내성 발톱 정리는 취향에 맞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피지짜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나. 네, 요새도 좀 보시나요? 요새는 잘 안 봐요. 근데 그것도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본 거라 가지고 우연히 봤는데 그러니까 쇼츠로 보통 나오잖아요. 네네. 계속 같은 쇼츠, 비슷한 쇼츠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인상을 쓰면서 봐요? 아니면 하면서 보는데 굉장히 맞죠? 시원해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거를 행복해하면서 보진 않지만 조금 인상을 쓰면서 계속 넘기게 되는 그런 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진입장벽이 조금 높긴 하지만 또 지금쯤이면 포스카11님이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포스카11님께도 좀 인상 깊게 남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네, 가영찜님께서 테슬라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가 테슬라 편 이야기할 때 유생님께서 뭐 과학 관련된 미신이라든지 음모론 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뭐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가영직님께서는 어렸을 때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으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머리 끝까지 이불을 못 덮고 자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요새도 그러는 것 같은데 머리 끝까지 올리면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머리 끝까지 이불 덮고 자기 어렵잖아요. 답답하니까. 그것도 있는데 좀 무섭기도 하지 않나? 그래요? 귀신이 잡아갈까 봐요? 귀신이 잡아갈까라기보다는 그 암흑에서 오는 좀 두려움이 저는 있고,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발끝까지 그 이불을 덮지 않으면, 그러니까 발목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누가 채갈까봐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밑에서. 좀 쫄보시네요. 이런 감정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세 분은 못하시겠지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꽤나 많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한도전에서 네. 정준하 씨가 네. 가위가 눌린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그 귀신이 자기를 가위 누르는 귀신을 이제 다시 자기가 눌러서 죽였다는 맞아. 기가 엄청 세셨나 보네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어요? 저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안대 같은 거를 쓰고 못 자요. 진짜요? 뭔가 되게 무서워. 나만 무서운 것 같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세 분은 안 그러신가 보네. 가위 눌려본 적 있어요? 눌려본 적 있죠. 종종 눌려요. 그런가 보다. 진짜? 저도 가끔 눌리거든요. 진짜요? 네. 저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서. 그래요? 네. 그 상태에서 귀신을 보시는 거예요, 빈둥님은? 귀신을 봤다기보단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귀신의 형체를 보진 못했어요. 진짜? 근데 내 위에 뭐가 있고 그쪽을 보면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안 보려고 하는. 근데 그 상태에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위가 풀리거든요. 가위도 안 눌려보놓고서는 어디서 무서움을 논하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불은 끝까지 덮어야 됩니다. 위에는 끝까지 덮으면 안 되고 아래는 덮어야 되고 아래는 끝까지 덮어야 된다. 감기 걸리니까. 아마 가영직님께서도 크게 공감했기 때문에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신 게 아닌가. 특히나 괴담편을 재밌게 보셨는지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가영직님 댓글에 유생님께서 성풍기 괴담의 최신 가설이라고 해서 사진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선풍기가 사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는 사진인데 그걸 최신 가설이라고 올려주신 게 너무 웃겨서 혼자 보면서 B급 감성의 대댓글이니까. 네. 그렇죠. 빈둥님의 기획에 맞춰. 알겠습니다. 네, 유생님도 읽어주시죠. 네, 모르겠다님께서 테슬라 편 남겨주셨는데 처음에 크크크크크 꿀잼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빈둥님의 그 괴담편 정말 기다리셨나 보다 생각을 보자마자 기분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데 괴담 주제 누가 반대했나요? 제가 반대했습니다.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테슬라 편에서 제가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프린즈라는 미드에서도 비슷하게 벽에 광선을 쏘고 막 통과하다가 갇히는 그런 씬이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이거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대댓글로 시즌 1의 에피소드 10편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센트님도 계속 읽어주시죠. 네, 저는 참새영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읽어볼게요. 네. 아마 처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1화부터 정주행하고 계시다고 참새영님 취향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9회 듣고 있는데 계속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49회가 또 마침 제가 좋아하는 뮤지엄 편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 하필 49편에 남기셨겠어요? 그러니까요. 큰 의미를 담아서 남겨주신 것 같아서 큰 의미의 내용은 없던데. 조용히 하세요. 네, 어쨌든 감사하게 댓글 달았는데요. 지금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대댓글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주행 중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다 마치신 다음에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저희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신동부다님, 포스카11님, 김사파리님, DJ 띠오님, 모르겠다님, 가영찍님, 피노키오 K님 와주셨고 처음으로 참새영님과 9941-548님도 소중한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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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원과 댓글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특집이 또 시작이 되는데 유랑님이 기획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정한 특집은 미래입니다. 미래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쁘게 살다가 미래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시점이 연말, 연초, 그리고 1년에 한 반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벌써 6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의 반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특집을 미래로 정했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난 시점에서 미래를 한번 논해보자. 네. 너무 교조적인 거 아닌가? B급 다음에 너무 교조적인, 너무 고급 방송으로 너무 빨리 진입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에는 B급을 당하는 순간 그 사람의 역량으로 바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A급 컨텐츠를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좀 진지하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자로 쓴트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접니다. 네, 어떤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얘기해 주실 건지 오늘. 네, 사실 이런 기획 의도는 사실 잘 모르고 막 정했습니까? 네, 신나서 미래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교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취자분들과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잖아요. 그 공통 분모가 되는 교실이라는 공간과 그 교실을 구성하는 것들, 예를 들면 선생님, 학생, 교육 자료, 교육 방법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실이라는 공간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미래의 교실을 그려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의 교실을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막연한 미래보다는 지금의 교실 현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교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실을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 내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의 미래를 먼 미래라기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교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려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 싶은데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사전에. 1분 동안 본인이 겪은 교실의 풍경을 묘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해와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본인이 겪어오신 교실의 풍경, 무엇이든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좋고 그 안에 기기들도 좋고 공간 자체에 대해서도 좋고 그 교실에 대해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교실이라고 하면은 초중고 교실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학교 강의실도 포함되는 건가요? 오늘은 초중고 교실을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초중고도 초중고 안에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일반적인 교실을 떠올리면 많이 다르신가요? 우리가 겪어왔던 교실의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아요? 교실의 풍경은 비슷한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워낙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풍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풍경으로. 알겠습니다. 교실 속 풍경. 빈동님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저도 좀 이해가는 게 저는 남중을 나왔어요. 남중은 완전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풍경이 떠오르기 전에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은 교실의 물리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떡하지? 다른 것만 잔뜩 생각해왔는데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뭐 유랑님 그럼 저부터 시작해볼까요? 유랑님은 해외 교실을 묘사해 주시나요? 저는 제 기억 속에 교실이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해외에 있었을 때랑 그 이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이렇게로 나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몇 년 다녔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뭔가 교실 내 환경도 정형화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책상 모양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네모난 책상 모양이 아니었고 서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 색채도 되게 다양했던 것 같고 책상 색이 다 달라요?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실이 뭔가 되게 알록달록하고 되게 다채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 내용을 생각을 해봐도 되게 액티비티가 많고 뭔가 다양한 걸 했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
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숨막혔던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서 되게 회색회색한 공간에 갇혀있는 네.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고요. 이제 물리적인 거로 생각했을 때 저한테 제일 큰 변화는 고등학교 때 전자칠판이 도입됐던 거? 아, 오, 네. 좋겠다. 전자칠판이 정확히 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분필로 쓰는 게 아니라 터치패드로 네, 터치패드로 그러니까 칠판이 터치인 거예요. 오? 이게 성능에 따라 차이가 네. 좀 있긴 한데 고성능의 전자칠판은 그 우리 패드 있잖아요. 네네. 태블릿. 그게 그대로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거기에 네. 펜으로 이렇게 쓰고 네. 지워지는 것도 막 버튼 하나로 되고 이런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친구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나? 그런데 좀 이따가 또 얘기해드릴 거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진화되어서 기기들이 신식화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전자칠판이 상용화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칠판을 쓰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네. 어쨌든 유랑님은 고등학교 때 그게 네. 도입됐다는 거잖아요. 네. 신기하다. 저는 떠올려 보면 네. 약간 여름의 교실 풍경이 먼저 떠오르고 그거 있잖아요. 학교를 조금 일찍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안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네. 활짝 열린 창문에 막 커튼이 휘날리는 장면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 교실의 풍경들이. 네. 그럼 거기 가서 제가 만약에 주번을 하면 먼저 청소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특유의 갈색 책상들, 그 나무 책상들을 뒤로 한쪽으로 밀고 이거를 청소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앞에는 그 전형적인 초록색 칠판이 있고 뒤에는 뭐 학급의 사진들 이렇게 가꿔가지고 저희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학년의 초반부에 뭐 미화평가라 그러나요? 네. 환경미화. 환경미화 같은 맞아. 거를 해가지고 막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막 그거를 엄청나게 꾸며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교실의 뒷부분에 꾸며져 있는 풍경이 또 떠오르고 그 밑에는 또 사물함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전형적인 풍경이 저는 떠오르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거 외에 교실의 분위기를 떠오르면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센트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만 해보세요. 저희는 네. 남고를 나와서 남고 애들은 그 특유의 땀 냄새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 나요. 네. 근데 그게 왜 나냐면 쉬는 시간에 다 뛰어다녀. 뛰어다니고 뭐 농구하고 이러니까. 축구하고 네. 농구하고 막.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애들하고 쉬는 시간마다 그 책상을 밀고 앞에 나가서 씨름 대회를 열었어요. 힘 좋은 애들끼리 뭐 이렇게 막 힘자랑을 하면서 씨름을 해. 네.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에 막 걸어. 그래가지고 막 놀면 이제 수업이 시작하면 이제 온통 땀 냄새가 나고 그런 다음에 여자 선생님들 들어오면 표정 일그러지면서 창문 열라 그러고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 아니 근데 쉬는 시간이 10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분 안에 모든 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1인자가 있었는데 네. 1인자가 무너지고 한 4, 5인자까지 떨어지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걔는 막 수업하는데 고개 숙이고 있고. 저는 씨름은 처음 들어봤고 네. 저 중학생 때는 주로 말뚝박기. 책상 뒤쪽에 그 큰 공간, 사물함이랑 책상 사이 공간에서 말뚝박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어요. 네. 그래서 왁스칠 막 해야 되고. 그거 뭐 맨날 해야 됐잖아. 맞다. 네, 실내화 신고 다니고 실내 안 가져온 날에는 이제 신발 못 신게 하니까 막 그 나무 가시에 발 찍히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낡은 학교긴 했는데 바닥이 그 돌바닥이었던 교실에서 있었고 신기하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앞에 TV가 있었어요. 멀티비전이라고 하나요?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TV를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뭐 그걸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정작 선생님들 중에 그걸 쓰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그 컴퓨터 가지고 막 게임했던 기억도 맞아. 뭐 그런 게 좀 떠오르네요. 그 공간 뒤에서 체육복 갈아입은 경우가 없습니까? 맞아요. 저 남녀공학이어가지고 여자애들이 나가 있어 그러면 남자애들은 딴 데서 갈아입고 맞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면 조금 반항을 해. 우리가 왜 나가야 되나? 너네가 부끄러우면 너네가 나가라. 맞아요. 그래도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됐죠, 보통 남자들이. 근데 저는 안 나가고. 왜? 버텼어요? 남고라면서. 중학교 때.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어가지고. 네. 막 자는 척하고. 막 여자애들 갈아입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 하여튼 뭐 안 나가고 버팅기는 애들도 있었다.
근데 또 본인이다. 근데 여자인 친구 중에서 좀 드센 애들은 그냥 막 훌훌 벗어.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막 좀 2차 성징이 되는 와중에 막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편집해요. 편집하세요. 네. 이상한 교실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교실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아마 빈둥님이랑 유생님이 그리신 교실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다 떠오르실 것 같아요. 유랑님이 말씀하신 교실의 풍경은 겪어보지 못한 풍경도 있기 때문에 쉽게 네.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실의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미래의 교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이유는 이 교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말씀해주신 교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릴 교실은 교실 환경부터 교실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80년대, 90년대 교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때 물리적인 환경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때는 교단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탁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맞아요. 네. 이때는 상대적으로 학생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와 있는 교실과 높은 교탁은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도 이런 높은 교단과 교탁에서 선생님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선생님은 제 기억에는 되게 권위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높은 교단과 교탁도 한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은 그 이후에는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낮아진 상태예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교탁이 따로 없고요. 선생님들이 다 컴퓨터를 쓰시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맞아요. 수업할 때는 교탁 없이 칠판 앞에서 수업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리를 바꿔가시면서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고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 매를 항상 하나씩 들고 왔던 기억이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이미지가 항상 떠오르네요. 효자손이랑 뭐 이상한 그 절에서 쓰는 목탁 두들리는 거 같은 거. 죽비 같은 거나 아니면 당구 큐대 자른 거라든지 그런 거 엄청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거 가져와서 애들 자습시킨 다음에 뒤에서 골프 스윙 연습하는 그 회초리로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요? 야구 스윙 연습하거나. 네. 그리고 이때는 체벌도 가능했던 때이기 때문에 맞아. 아마 이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 교탁이 크고 높잖아요. 네. 그런데 한 선생님께서 체벌을 하실 때 이 교탁에다가 아이를 번쩍 드시고 머리를 찌으시면서 에밀레라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 없었어요? 거예요. 저희 때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교사의 권위는 높았는데 이걸 잘못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뭐 약간 그 에밀레 같은 거는 좀 웃음 코드로 활용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진짜요? 그게 당하는 애는 좀 아픈데 그걸 보는 애들은 되게 재밌잖아. 그 장면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때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반인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즐겁게 웃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돋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이 나무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왁스칠을 했잖아요. 네. 아까 나무 가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 왁스칠을 하다가 손톱에 이 가시가 끼어가지고 정말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학교의 교실 바닥은 나무로, 그것도 약간 결이 있는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칠판과 칠판 지우개 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칠판은 프랑스에서 들어왔다고 해요. 녹색 칠판이 시그니처로 지금도 이 칠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고요. 지우개 털이는 처음에는 지우개를 마주쳐서 팡팡 치다가 나중에는 돌돌돌 돌리는 기계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수동식 기계로 지우개를 털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저는 늘 그냥 팡팡 쳤던 기억이 나요. 그거 팡팡 치다가 뭐 창문 밖에 팡팡 치잖아요, 보통. 그거 하다가 밑에 애들 막 가로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맞아요. 네. 걔가 만약에 싸움 잘하는 애면 그날 죽는 거예요. 장민은 쪼골이었어요? 전 쭈구리 중에 쭈구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확인을 했습니다. 밑에 나보다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팡팡 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체벌에서도 사실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뺨도 맞아봤고 그런 선생님도 있었죠. 안경도 날라가봤고 저도 야구 배트로 맞았어요. 심하다. 근데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소름 돋는데 네. 나는 맞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웃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런 분위기였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아예 못 때리잖아요. 아예 상상도 못 합니다. 네, 맞네요. 그리고 책상은 일체형 책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짝이 되어서 앉으면 가운데에 선 긋는 게 거의 국룰이었습니다. 그 일체형이라는 게 의자랑도 붙어 있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아니고? 대학교식 책상 의자이고 책상이 두 개가 하나로 이어 붙어져 있었어요. 길게. 네, 길게. 나무 책상이. 그 선 넘으면 다 내 거 이런 거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지우개 막 자르고. 근데 그것 좀 되게 풋풋하지 않나? 그거는 보통 그 여자랑 남자애들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제 옆에 있던 짝꿍이 저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맞아. 그래서 진짜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때 저도 쭈구리여가지고 뭐라 말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막 지금도 화가 나요. 걔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네. 그리고 이렇게 쭈구리로 그냥 넘어갑니까? 잔인하시네요. 위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교실 가운데에 난로가 있던 학교도 있었는데요. 이 난로에는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더 옛날식 학교에는 나무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수업 아주 옛날에 수업 중간에 제가 경험해보진 못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나무가지를 넣거나 아니면 기름을 콸콸콸 쏟아 붓어서 막 흘리기도 하고 냄새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등유 난로가 있었죠. 네, 맞아요. 거기에 막 도시락도 데우던데. 그건 진짜 옛날. 진짜 영화 같은 옛날. 거 보면. 네. 그리고 오르간이 있었는데요. 오르간 발로 밟아가면서 피아노처럼 생겼는데 발로 밟아가면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맞아. 여기서 선생님이나 뭐 피아노 잘 치는 친구가 반주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노래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학교 풍경에서 이 오르간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 전자식 음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자식 피아노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그런 피아노를 구비해서 하시기도 하는데 아주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MR이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교과서가 있었고 책받침이 있었는데 책받침이 이때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캐릭터의 책받침으로 친구들이랑 돌려봐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의 교실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향식 교육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이 하향식이라고 하면 교육 내용이나 교육 활동 같은 그런 계획을 다 국가 주도로 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사는 이때 지식의 전달자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교사가 자연스럽게 이 지식에 대해서 권위를 갖게 되고 생활 학습 지도 모든 면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학생들은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은 수용자가 되었고 교사는 전달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국가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 이때 넘어가면서 뭐 국민교육 헌장 이런 것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 목적 자체가 산업화 시대의 한 일꾼, 산업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의 뭐랄까요 인력을 키워내는 정도의 목적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리고 교실도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에 맞는 교실 구조가 탄생한 거예요. 네. 가장 효율적이고 전달받기가 쉽고 앞에서 말하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80년대, 90년대 교실은 그런 교육을 실현하기에 적절한 교실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학교에서 나눠주는 우유랑 막 불소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국가가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에 개입을 하는 그런 수단의 일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떠나서 네네네. 학생들은 그냥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렇죠. 안 하면 뭐 벌점 받거나 맞으니까. 그리고 이때에는 국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를 얼른 경제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하잖아요. 네. 아까 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꾼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고 우리나라를 조금 더 잘 살게 만드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들이 포함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효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와서 2000년대 교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교실은 먼저 학생 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저출산이 문제이지만 2000년대 교실에서도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2010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한 반당 26.6명, 중학교는 33.8명, 고등학교는 33.7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평균이고 네. 우리가 겪은 교실에서는 아마 이 수보다는 훨씬 많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한 40명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딱 이만큼이었어요. 말씀하신 만큼. 저희보다 유랑님이 조금 더 어리시다 보니까 네. 아마 이 수에 조금 더 근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두 분 뭐 비슷해요? 40명 정도? 저는 30명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30명대 중후반? 고등학교 때는 30년대 초반 정도까지. 저도 고등학교 때. 왜 내가 더 많지? 나이 속은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때 칠판은 화이트보드로도 많이 변화를 하고요. 네. 물분필이나 액상 분필로도 많이 변화를 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액상 분필은 네.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저는 이 액상 분필을 싫어했습니다. 네. 일부 교실만 뭐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아무래도 익숙한 건 분필이 가장 익숙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분필과 칠판의 형태도 변화를 시도하고요. 네. 그리고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빛을 이용해서 그 OHP 같은 필름에 출력물을 출력해서 이제 그 기기에 갖다 대면 벽이나 스크린에 그 OHP 필름의 그 이미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맞아. 그거 담당하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수행평가 그러면 점수 잘 주고. 그 하나씩 바꾸고 막 계속 한 장씩 바꿔서 올려야 되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이때 2000년대 컴퓨터는 모니터가 컸어요. 네. 그래서 보통 책상 속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기울여야지만 화면을 볼 수 있는 거북목 유발기잖아. 맞습니다.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실에 TV가 있었는데요. TV가 장 속에 보통 들어가 있어서 그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 일들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떠올려보면 정형적인 모습의 교실들이었어요. 네. 교수 자료라든지 시설은 변화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실의 변화들은 교육 정책이나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이나 교육 정책이 충분히 고민되지 않은 채 환경만 변화했을 때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기들은 있는데 선생님들은 전혀 활용하지 않으시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고민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혹시 열린 교실이라고 아세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저도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는 이 열린 교실을 겪었었어요. 제가 왜 겪었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떤 교실이냐면요. 영국에서 열린 교실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어떤 운동이었냐면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이 수용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해야 된다. 학습 공간도 개방해야 하고 자연 채광도 받아야 하고 크고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학습도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간을 개선하고 그곳에서 소규모로 또는 전체 규모 또는 뭐 1:1 규모 이런 식으로 규모를 달리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런데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이거부터 했어요. 창문 열기. 그리고 앞뒷문 떼기. 그리고 심한 학교에서는 벽을 철거합니다. 진짜 열기만 한 거네요, 진짜. 네. 근데 경험했다는 거는 그런 교실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실제로 벽이 철거됐어요, 학교에. 그러면 교실 간의 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은
벽을 철거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하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는 이런 운동을 아마 시행을 했을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벽만 철거하고 선생님은 그대로 하시던 대로 하고 아이들도 그대로 그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반의 소음이 그대로 들리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다 열려 있으니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되게 의식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 진행이 되나? 진행이 안 됐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가벽이 설치됐어요. 다시. 다시 창문 닫고 문 닫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고민이 없이 그냥 그 이슈가 되는 그런 아이템들만 가져와서는 네.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구나를 그때 몸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려면 잘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만 가져온 거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멈춰 그거 아세요? 학교 폭력. 학교 폭력. 네. 그것도 원래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원래 훨씬 더 이제 더 복잡하고 이제 더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멈춰 이렇게 말하기만 된다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조롱을 샀던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논의와 그리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 교사, 교육 전문가, 정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한다면 그 효과가 커지는 반면에 그런 고민이 없이 시행이 됐을 때는 이제 왜 이러지? 이런 교육 정책들이나 교육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교육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육이 엄청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생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대학을 갈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이런 것들까지 되게 결정짓는 엄청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일단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쉽게 뭔가 새로운 게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다 바꿔가지고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간이라는 게 지금 오늘은 공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누지만 결국에는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고회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2000년대 교실도 살펴봤는데요. 사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교실마다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을 거기 때문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었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가시면서 차이가 있거나 공통점을 발견하셨으면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교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라는 게 먼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와 이뤄지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학생 1인당 면적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 감소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까 201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2021년 기준으로 평균적인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은 21.5명, 중학생은 25.4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23.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체감이 바로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학급 수 자체도 좀 줄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폐교되는 학교도 있고 학급 수가 정말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문제일 수 있는데 학생 1인당 면적이 커진다는 건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에 따르면 과밀한 교실은 쉽게 번잡해지고 상호 간섭하게 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고 교사는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희도 좁은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복작복작 하다 보면 싸우는 일도 많아지고 예민한 날에 부딪히게 되면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1인당 면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머리 아파. 그렇게 사람 맞아요. 많으면 환기 안 하면은 막 애들 막 인산탄소에 취해가지고 맞아. 해롱해롱거려. 산소 부족. 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습 공간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과학실, 체육관 요 정도 있었나요? 음악실. 네, 요 정도 있었다면 요즘은 댄스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미니 공연장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학급수가 줄어든 만큼 그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 요새 지어지는 학교에서는 아예 공간 혁신을 통해서 미래형 학교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의도적으로 넣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근데 그러게요. 그런 공간을 활용할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미래형 학교가 되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학생 때와는 다른 학교 생활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그렇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초중 고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그런 공간이 없진 않았으나 다들 그냥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느라 거기에 막 거미줄 쳐 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해서 뭐 꽃꽂이를 한다던가 베이킹을 한다던가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뭐 학교에서? 네. 의무적으로 1인당 2개씩 가입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지 2주일에 한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의무적으로 그 시간은 그 활동을 해야 했었어요. 지금 차이를 느끼시는 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가 유랑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학생들이 뭔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 보면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들어보셨나요? 네. 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그 학기 동안은 시험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에 맞는 수업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뭐 1년 동안 그런다는 거예요? 1학기 동안? 학년제는 1년이고 학기제는 1학기입니다. 그럼 그게 정해져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시기에 그렇게 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중학생의 1학년 동안 또는 1학년 2학기 동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네. 그러면 평가는 그 학기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입시제도의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기제가 학년제가 되었다가 다시 학기제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본인의 삶과 이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네네. 잘 계속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유랑님의 그런 활동 같은 것들도 제 기억상에서는 그냥 명시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 자습 시간이었거든요. 뭐 꽃꽂이라고 하면 꽃꽂이라고 써져 있지만 애들 다 수학 문제 풀고 있고 막 그렇기도 하고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왔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도 사실 바로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학교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공간도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학교 생활이 재밌겠는데요, 그러면?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녀보고 싶어요. 나도. 두 분은 아닌가 보죠? 저도. 네, 그리고 아까 유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칠판을 쓰는 학교들이 많고요. 실물 화상기를 활용해서 이제 설명하시다가 실물 화상기를 통해서 TV로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송출하는 그런 장면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그렇죠. 뭐 쓸데없는 시간도 소요가 안 되고. 맞아요. 애들 건강에도 좋지 않나? 전자칠판 쓰면. 또 코로나 거치면서 학생들한테 전부 다 태블릿이 지급된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 전부 다 PPT로 전부 다 수업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뭐 프린트 아웃 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제 태블릿으로 보고 선생님은 이제 PPT를 강의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의가 되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럼 선생님은 PPT를 제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네? 그렇죠. 그 블랙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수업 교환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그 팽팽한 신경전이라든지 이런 뭐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만큼 어떤 선생님이 좋은 수업 자료 교환을 준비하는 게 되게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러니까 수업의 질을 높이는 그런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 교육 받을 때만 해도 컴퓨터 사용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선생님은 애들을 꼭 시켜. 그러니까 전담 학생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
애들이 그 학생한테 시켜가지고 바이러스 먹었다고 해라. 그러면 수업 못하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 진짜 그런 줄 알아. 맞아. 그렇게 하고 뭐 자습시키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모든 교육의 환경이 그렇게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적응 못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살아남기가 힘들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도 선생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힘드셨던 게 그 시기에 선생님들께서는 흔히 외부의 시선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오니까 선생님은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많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시고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생활지도도 챙겨야 하는데 학생들이 집에 있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 챙기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뭔가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학급 단톡방이 생긴다는 게 전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안 생긴 학급은 없다고 볼 정도로 모두가 지금 하고 있나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학교마다 또 교실마다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생들끼리 원하는 소통 같은 걸 위해 가지고 대부분 만드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언제든 간에 학생들끼리 그 안에서 소통하고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그렇네요. 저 때는 선생님한테 전화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손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거리가 있었던. 맞아요. 번호 자체를 모르지 않나? 맞아요. 저도 번호를 몰랐어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공간들도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옥상에 움집이 설치돼요. 우와. 네? 휴게 공간을 위해서. 그럼 거기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몰려가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다. 이야기하다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허용하나 보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가드들을 설치해놓고 움집을 설치하는 거죠. 좋겠다. 진짜.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하나 좋아하는 공간은 상담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담실하면 조금 경직되어 있고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 좀 문제 있는 친구들이 가는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학교의 상담실은 소파, 편안한 빈백, 그리고 보드게임, 그리고 차를 타 마실 수 있는 미니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서 학생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서스름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 때 학교에 가서 좀 몸을 의지하거나 정신을 의지할 수 있는 공간도 고려를 하면서 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때는 그런 공간들은 특히나 뭔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은 좀 노는 친구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맞아. 요새는 좀 안 그런가 보네.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저는 뭐 거의 출입을 못했을 정도로 친구들이 다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양호실도 저는 제대로 못 가본 기억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담실도 예약 시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약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방문하면 그 시간 동안 이용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새 또 양호실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요? 보건실이라고 해요. 그 양호교사가 아니라 보건교사라고 하고 예전처럼 그 양호교사가 단순하게 다친 아이들 이렇게 치료하는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고 보건교육도 실제로 하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되고 있는 것은 학교 안에 생태환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뭐 친환경적인 기기들이나 자재들을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학교 안에 숲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너무 좋다. 그러게요.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익혀야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게, 근데 그걸 주입식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 속에서 익힐 수 있게 학교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립학교야 뭐 재단에서 돈을 주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학교들은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예산 중에 교육부 예산이 제일 클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모든 공간의 조성들이 교육부의 그 정책 아래서 이렇게 지휘된 거예요? 맞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우리 교육도 학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학생의 삶과 즉각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조성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교육과정이 아까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네. 점점 교사별 교육과정과 학교별 교육과정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정확히? 큰 틀을 국가에서 이제 큰 틀, 학생들이 실제로 성취돼야 할 그런 기준들만 제시하면 그 해석과 내용의 구성, 활동 그런 것들은 학교가 구성하거나 선생님 개인이 구성해서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전달해 주는데 그쳤다면 지금은 교사나 학교의 재량이 넓어져서 그렇죠. 그들의 역량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역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과 학생과 선생님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정보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학교는 그 학생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그 지역이나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되게 심해지겠네요. 그런데 또 그럴 것도 아닐 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유랑님이 말한 대로라면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내 주변에 내 지역에 중학교가 뭐 4-5개가 있는데 이 4-5개의 특성을 비교해 가면서 가고 싶은 데를 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그냥 가까운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여기 뭐 시설 좋다더라 아니면 학교 잘 보낸다더라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곤 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걸 타파하려면 입시 제도가 변화해야 해요. 실제로 자유학기제, 자유 뭐 학년제 이런 거 실시됐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차피 애들 학교 공부 안 배우니까 사교육이 더 횡행할 거다. 성행할 거다. 오히려 사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애들이 이런 문제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봐서는 현장에서는 엄청난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이제 추진하시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입시로 귀결되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긴 하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못 바꾼 채로 그 격가지들만 약간 바꾸고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2024년, 뭐 2028년을 바라보고 입시도 큰 틀을 변화시킨다고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위해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까 빈둥님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교실 혁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국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입니다. 있어 보인다. 좋은 말은 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린 뭔가 생태 환경 위주, 스마트 아이들의 정보력을 길러주는 그런 디지털 역량을 길러주는 그리고 미래 학교 공간을 개선해서 미래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대 공간도 만들고 학습 공간 다양화시키고 학년별로 교실 구성도 달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대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실행시키려면 한동안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의 학생들, 그 시기의 학생들은 이제 모듈러라고 하는 간이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학생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과연 종이책이 아니라 스마트 태블릿 이런 걸로 하는 공부가 학생들한테 더 좋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후화됐다고는 하지만 전혀 공부를 못할 학교가 아닌데 억지로 뜯어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래형 학교라고 하는 게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더 살려주는 그런 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개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공간을 혁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통해서 교실 공간을 혁신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실의 이름은 꿈담 교실이라고 해요. 꿈을 담는 교실이라고 해서 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연장, 뭐 도서관, 다양한 특별 교실,
그리고 뭐 밝은 분위기의 학교, 무대, 뭐 교실에 있는 다락방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재밌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든다는 모토 아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의 이사장이 됐다. 그러면 네.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 또는 이런 공간만은 꼭 집어넣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수면실 같은 거 생기면 좋지 않나요? 수면실. 네. 근데 수면실 제가 좋겠네요. 찾아보면서 본 건데 스파실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와. 우리나라에. 근데 그거 학생들이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자료로는 29%의 네.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있어 보이는 공간들은 그거 학생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학생용인데 교사들만 쓰는 교직원만 쓰는 거라서 물론 그렇게 다가 큰일 나요. 맞아. 뭐 그러지 않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저는 수영장이요. 저희 예전에 그렇다. 예전에 해외에 가서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게 생존 수영은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에서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월호를 기점으로 그 교육 과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 영화나 뭐 미국 영화 이런 거 가끔씩 보면은 학교에서 수영 배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참 부럽더라고요, 되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어른들 욕심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빈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막상 학생들이 얼마나 이거를 자유롭게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생각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더 누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마련을 해주던가 이렇지 않으면 거의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는 시설이고 끝날 것 같은데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학교 이런 시설도 있고 막 애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세우기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그냥 허울뿐인 시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고3 때가 돼서야 학교 도서관이 생겼어요. 근데 딱 그 공간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언제든 가서 잠시 책을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잠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간을 잘 만들어 두면은 소수의 학생이더라도 분명히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현장이 많이 변화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갑갑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고 친구와 이야기 나누며 혼나고 이런 교실 풍경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선생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물론 그것에 큰 걸림돌인 입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미래로 나아가는 교실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육 현장도 변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공간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조성해놔봤자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그게 필요한 능력일까 이게 왜 학교에 있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끝없이 해가면서 더 나은 학교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물리적인 변화는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더 늦게 따라올 것 같은데 공간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먼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랑님이랑 뭐 저도 그런 유랑님의 입장에 좀 공감하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그런데 그건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만든 거고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냥 남는 공간이니까 어른들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든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 왔으니까. 근데 그런 교육자들이 지금은 많이 없고 더 성숙한 교육자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공간의 변화를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산에 가서 수업을 하거나 그 운동장 뒷뜰에 가서 수업을 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네. 근데 뭐 거창한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단순한 변화가 그때 그런 수업의 집중이나 이런 거를 엄청 향상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럴진데 만약에 정말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그게 학생들이 활용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고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걸 마냥 조금 예전 기억만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앞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그런 시선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 공간만을 위한 공간,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도구로 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저마다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변화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네. 수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큰 틀이 되는 교육과정만 해도 10번 넘게 변화를 거쳐왔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개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 교실처럼 교육 방법이나 그 안에 사람들이나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은 채 공간만 변화하면 문제겠지만 이런 공간의 변화와 맞물려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업, 선생님과 학생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공간 변화는 반길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해외에서도 이런 공간의 혁신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리슬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곳은 20권과 같은 학교를 모토로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건물 중앙 가운데에 대형 홀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홀을 주변으로 교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홀은 2층 높이예요. 그 가운데 뻥 뚫려서 홀이 되어 있고 그 주변을 교실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 교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교실에서는 홀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홀에서는 사람들이 그룹 활동도 하고 뭐 담배 피고 학교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교수 자료를 뭐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어 있고 통창이 되어 있어서 자연적인 채광이 샥 들어오면서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말 역동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슬 초등학교라는 곳을 소개해드려 보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브라이트 웍스라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네. 이곳은 창고를 학교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뒀는데 메이커 스페이스는 뭐냐면 거기서 학생들이 제작 활동, 뭐 연구 활동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미술 스튜디오, 과학 실험실, 방송 제작실, 실험실, 주방, 식당 이런 곳들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의 구획을 가변적으로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2022년 교육과정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교육 정책들이 사실 전 정권에 반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뜯어 고치는 형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들어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문가들의 협력과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사회, 선생님,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앞으로를 좀 바라보는 미래를 위한 교육 공간에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긍정적인데요. 저는 뭐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이라 항상 들어왔던 거는 학생 수 부족해 간다, 학교 망해 간다 정도에서만 그쳤지 그 안에서 관계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질적인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제한된 환경에서 더 나은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고
다만 바라는 것은 이러한 부가적인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도에 맞는 더 좋은 학생들이 많아지는 데까지 확실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관계자분들이 지금처럼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실에서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일단 되게 놀랐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그런 공간의 중요성을 크게 못 느꼈는데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런 답답함이나 숨막히는 그런 감정들이 지금의 교육 환경, 교실 환경에서는 덜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새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빈둥님이 씨름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요즘은 이제 무대에서 씨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좀 감성이 아닌데. 뭐 어찌됐든 간에. 네. 네. 저도 학창 시절에 느꼈던 어떤 학교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거든요. 교실에 대한 불만, 시스템,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채 이제 좋은 교실들, 좋은 수업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고무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는가 싶긴 한데요. 네. 네.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편의 첫 번째 주제로 쓴트님께서 교실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셨는데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야의 미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